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제2공항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공동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창적 발전 모델을 제도적으로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남북 간의 차이를 대비시켜 설명했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아이돌 그룹 멤버 한이가 국감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소속사 대표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5일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요.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에서 나온 주제 발언 중에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자산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벌써 유네스코 상관왕에 올랐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토론회의 주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세 가지 지역 발전의 미래상, 즉 비전을 제시했죠. 예, 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 발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주에 지금 신항만이 있거든요. 신항만과 새로 추진하는 신공항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인프라를 확대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인데 이것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조성한다. 근데 분산 에너지가 뭐냐면은 이 전력을 만드는 곳하고 수요하고 수요처하고 이게 가까이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분산 에너지인데 그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세 번째 비전은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정주 여건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은 의료시설이 들어갑니다. 네. 의료시설이 들어가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또 그 외지에서도 많이 관광을 오고 하는데 거기 없어요. 상급 종합병원이 지금 없습니다. 제주도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도 다 담은 그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니까 재차 확인을 한 겁니다. 2015년부터 제주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로 제2공항 건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했는데 9년 만에 국토부 기본 계획이 이제 9월 달에 고시가 됐고요. 네.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제주 발전에 또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제2공항이는 만큼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제주도민의 수건 사업 중에 아주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제주 2공항 건설은 10년 가까이 9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아, 네. 제가 가면 이제 주로 이제 택시 투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럼 그 현지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제주 2공항의 예정지로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그분 이야기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이 공항 예정지의 인근 주민, 예정지 인근 주민과 좀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많이 크다. 옛날 위도 방패장 생각나네요. 예, 다 네.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 상당히 소음에 시달릴 수가 있고, 저쪽 다른 쪽에서는 좀 편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제2공항이 필요할 정도로 항공 수요가 1년 365일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공항이 1년 내내 2개씩 필요한가? 예, 그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환경부하고 국토부도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는 추진을 할 텐데 그 시발점은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인데 이게 작성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주도가 주도를 해서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동의 절차까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청이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제주의회가 다 동의하고. 성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 절차가 까다롭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핵심적인 환경평가는 이런 것이죠. 항공 수요 예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다음에 조류와 충돌 위험성. 그 제주도가 조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예, 이륙할 때 가끔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엔진에 뭐 들어간다든가 그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법정 보호종이 또 많은데 거기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하고 또 제주도만의 또 난제가 하나 있어요. 숨골 가치 평가 문제인데 숨골이 뭐죠? 숨골이 뭐냐 하면은 제주도의 특이 환경에 따라서 이 어떤 농경지 주변에 빗물이 오면은 이 빗물이 땅속으로 빠질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숨을 쓴다는 거죠. 숨골. 네, 숨골.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공항을 조성을 하면은 이것을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 착공까지는 한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윤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좀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만 없는 앞서 말씀이 있었죠. 상급 종합병원을 곧 지정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완료를 지시했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시한도 밝혔습니다. 임기 내 완료입니다. 제주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 내에 완료 지시를 했기 때문에 2027년 1월 달에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한 해 제주도민 14만 명이 이 무트로 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굳이 상급종합병원을 무트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제주도에 있다면 바로 이제 수건 사업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없는 이유는 서울과 함께 진료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제주를 서울 진료 권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묶었는지. 이해를 해보자면 비행기 타고 긴급하게 갈 수 있는 게 서울 아니냐.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곳이 또 서울 아니냐. 배 타고 목포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서울 가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진료 권역을 이제 재설정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복지부는 내년 6월에 전국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고 2027년 1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냅니다. 1월 달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제주 상급종합병원 건설이 제주도민의 수건 사업일 뿐 아니라 요즘 한창 논란이 많은 의대 정원 증원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그런 의료계 얘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를 하늘 택시 관광 사업의 시범 운영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자, 하늘 택시. 들어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저는 인천공항에 가면은 하늘 택시 모형을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네.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택시죠. 하늘을 나는 택시인데 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아시려면은 UAM이라는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아닙니다. 언맨드. 그런가요? 무인. 네. 에어크래프트 모빌리티. 도심이니까 어번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무인 항공 운송 시스템이에요. UAM 이것이 지금 지상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것까지 어째 타격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를 하는 새로운 교통 체제인데
이 드론처럼 이 수직으로 이착륙을 한다. 자, 저기 저 있네요. 모형 나옵니다. 예, 드론처럼 저게 수직 이착륙을 해요. 저게 이제 위 아래로 뜨고 내리는 거예요. 예, 이 다른 비행기는 이제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건 수직으로 이착륙을 해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물류를 화물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건데 하늘 택시도 그 일환이죠. 말 그대로 저 드론을 가지고 택시 사업을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UAM 이 시범 운영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그래서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UAM 시범 사업을 위해서 UAM이 뜨고 내리는 버티포터 이것은 UAM의 전용 그 이착륙장이죠. 그렇죠. 네, 버티포터도 세 군데. 예, 세 군데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냐?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제주공항. 제주공항, 서귀포시, 성찬항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세 곳에 우선 버티포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코스도 얼추 나왔어요. 한라산에서 성산일출봉 우도 서귀포를 순회한다. 그렇죠. 이게 나이에가라 가면은 그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게 있어서 저도 네, 타본 적이 있는데 네. 잘 되면 네. 획기적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시티 투어 버스로 하면은 주요 관광지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으로 출발을 하면은 이 관광객이 거기를 관광을 하고 다음에 오는 시티 투어 버스를 타잖아요. 아마 이것도 이 하늘 택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의 부의 격차를 집중 연구해온 학자 3명이 함께 받았습니다. 자, 공동 수상자가 3명이 나왔어요. MIT에서 2명, 시카고에서 1명. 자, 같은 연구 주제였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캐거 이후에 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와 관련된 국가의 성공 실패 원인을 제도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북한하고는 엄연히 비교가 되는 것이고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아제모 올루, 그다음에 존슨 MIT 교수 두 사람입니다. 두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제모 올루는 튀르키예 사람이고 존스는 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국가 튀르키예 출신의 아제모 을루 교수까지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노벨위원회에서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데 이 세 학자가 기여를 했다는데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발음도 쉽지 않은 아제모 을루 네. 이 MIT 교수가 말 그대로 그동안 제도주의적인 분석은 좀 변방이었습니다. 네. 이걸 이른바 경제학의 주류로 녹여낸 경제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분들의 연구가 주목받느냐? 이 가운데 특히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공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특별히 강조해서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시를 해서 한국 경제를 극찬을 했어요. 이 세 분의 수상자들이. 왜 그렇게 극찬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국가 간 부의 격차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로빈슨 교수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이 한국 경제 발전의 발전을 이룬 중요 성공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한국 모델의 놀라운 독창성은 민주주의 제도 전환에 성공해서 성과를 지속한 점이다. 그래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것을 상당히 크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도 이런 성과를 이뤘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과가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향후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좀 일종의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네. 반면에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경제는 경쟁력이 항상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경제도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런 평가를 한 것에 저는 기가 탁 트이더라고요. 네. 한국은 6.25의 전화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봤는데 결국 빠져나왔고 그 힘은 국가 안에서 나왔다. 이런 핵심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로빈슨 교수와 함께 수상한 MIT의 아제모울루 교수가 역시 공동저술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이 저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적극 추천했던
이른바 인생의 책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추천 도서입니다. 인생이 책이며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윤 대통령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로빈슨 아제모울로 이 교수가 2012년에 12년 전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공동저술을 냈는데 고대 로마부터 최근에 이제 중국까지 다 살펴본 겁니다. 네. 왜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로마가 잘 나갈 때 중국도 시장 경제가 성공한 것은 국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정치와 경제 제도에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합리적으로 성공해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낸 국가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3명의 경제학자가 입을 모읍니다. 노벨상 수상 학자들인데 대한민국이다. 네. 북한하고 얼마나 비교되는가. 그 모델을 현재에서도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북한이라는 점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강력 추천했던 이 책에는 남북한의 차이를 대표적인 어떤 비교 사례로 꼽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제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 두 개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희들 일방적으로 생각해도 포용적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겠죠. 착취적 제도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일 텐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한을 들었습니다. 남북한을 들었는데 일단 포용적 제도는 이 사유재산을 보장을 하고 또 법치주의, 이 민주주의 등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을 하는 거죠. 경제적 네. 제도를. 그리고 착취적 제도는 독재 그리고 권위주의 이런 것을 지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한의 이 포용적주의, 포용주의 그리고 억압을 하는 북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은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정책입니다. 네. 그 정책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추천을 한 그 인생 최고로 뽑혀서 화제가 됐는데 윤 대통령은 그때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담겨 있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해서 지금 경제 정책을 어떤 실천하는데도 이 책이 어느 정도 지금 밑거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우리 특히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남북한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그때 적극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작가가 뭐 듣다 눈물 흘렸다는 노래가 차트 역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12년 전에 나왔던 저 책,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 저 책도 서가에서 다시 역주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우리의 흔히 형제국으로 불리는 나라가 있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아제모울루 교수는 남북한 경제의 성패 비교에 특히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냈죠. 그렇습니다. 이 아제모울루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이번에 수상하면서 한국 경제가 훨씬 나은 상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서 놀라운 성취를 했다. 지금 화면에서 아제모울루 교수의 얼굴을 보고 계시죠. 형제국인 튀르키예 출신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다. 그래서 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정말 필독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차이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 지금 이제 아제모울루 교수는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배는 좀 상당히 낮게 잡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네. 한 20배 정도의 경제력의 차이를 보이고 여러분들이 뭐 북한의 인권, 대한민국의 인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존선 교수입니다. 이번에 공동수상을 했는데 배우자가 한국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고 놀라운 성취를 냈다. 앞으로도 이것은 대한민국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공동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교수 본인 입으로 나는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 위기 때 1997년, 98년 그 사이에 한국에서도 근무했다고요? 예, 한국과 인연이 많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부인의 남동생 그러니까 그분도 한국인 미국인인데 그분과 같이 처남인 건가요? 네, 처남이죠. 처남과 같이 공동으로 저 책을 저술한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존슨 교수 본인이 1997년부터 98년 사이에 한국에 근무를 했으니까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죠. 그러니까 IMF 때. 때예요. 네, 딱 그때입니다. 그 시절 그 무렵에 한국에 근무를 했으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 이후로도 한국을 자주 이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상당히 친숙한데 어쨌든 한국이 1960년대까지 매우 가난했고 또 독재 정권을 거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이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냈다.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학자죠. 네. 이 공동 수상자들이 지적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 또 과제들도 있습니다. 지적할 것은 또 지적해야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 명의 수상자가 역시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미래에도 밝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그런 청사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약간 이제 극복해야 될 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존슨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대기업 편중이 되어 있다. 지금 많이 좀 완화가 됐지만은 그렇죠.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해외 학자가 보는 시각이죠. 그리고 경쟁을 좀 자유롭게 해서 젊은이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 요새 자신의 일을 할 기회를 줘라. 그렇죠. 자신의 일을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것을 창업을 하는데 좀 정부가 그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좀 개방적이어야 된다. 세계와 더 소통하고 유연해져야 된다.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의 오랜 그 숙제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경제 학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계의 거두들이 해외 거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문제 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 자, 이걸 못하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잘 새겨야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의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은 한창 이제 대선전이 무르익고 있는 미국 대선 얘기도 좀 했어요. 트럼프 후보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 대목이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 학자들이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대선 결과 불복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것은 또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 때문에 그 우려를 표명을 하는 건데 패배를 거부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트럼프는 시민의 민주주의 규칙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물론 아직 지금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로빈슨 교수가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교수들도 비슷합니다. 사이먼 존슨 교수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서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제도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이 대선 패배 그러니까 미국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제도적 안정감을 이제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곧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는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고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네. 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전국 지표에서는 앞서는데 이 트럼프가 네. 경합주는 뒤집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치열하기 때문에 네. 발언 하나하나가 특히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한 거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영향을 줄지 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미국 대선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나 네.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노벨 경제학을 받은 학자들의 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가 이 연예계 도박 파문이 있어요. 이게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문제인데요. 사채까지 끌어쓰다 보니 빚이 2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니 요즘 완전 대박. 이거 뭐야? 이거 위험하지 않아? 야, 난 이거 하면서 한 번도 잃은 적 없어. 도파민 완전 대박이라니까. 네, 이번 주제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진호 씨 개그 프로그램뿐 아니라 종편의 예능 프로,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아는 형님 같은 곳에서도 맹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꽤 놀랐습니다. 자, 이 씨가 먼저 고백을 해서 알려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진호 씨가 어떤 자수를 했다, 자진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수를 쳤다, 일면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요? 그러냐 하면 장문의 글을 올린 날이 14일 오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진호 씨를 포함해서 지금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이 희극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와중에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신규 프로그램이 런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공개 하루 전 그리고 이례적으로 바로 이 SNS를 올린 1시간 뒤면 그 이제 10명 넘는 개그맨들이 다 나와서 사랑해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는 제작 발표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작 발표에 직접. 네, 그 제작 보고에 1시간 직전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관심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진호 씨한테 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제작진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니까 뭐 이걸 앞으로 통편집을 할지 왜 이런 사람을 썼느냐 대답할 길이 없는 거죠. 게다가 사실은 언론에 취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 피해자들이 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 또 사기 혐의라는 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진정이 제기가 돼서 이미 경찰이 내사를 착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알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측면을 사실관계를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박 자금을 여기저기서 빌렸다고 합니다. 사채로만 10억 원이 넘는다. 굉장한 규모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됩니다. 네.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진호 씨의 이번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동료들로부터 한 10억 원 정도, 그리고 대출업체에 13억 원 정도의 채무 가능성인데 지금 소속사 발표예요. 그렇습니다. 빅히트 뮤직이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 준 것이 전부다라고 이제 지인 관련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출업체로부터 또 1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3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빌렸냐면 부모님 일 때문에 좀 빌려줘. 그다음에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세금 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고요. 현재 모든 재산은 처분했고 경기도 이 1인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이 남아있는지 아예 없는지.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이진호 씨에 대해서 사기죄 고소를 했고요. 출연료 가압류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든 어떤 공연장에 가서 수익이 있으면 이것도 원천적으로 가압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한 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유명인들이 억대의 돈을 빌려준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이런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건 차차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계 도박 파문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져온 고질병 같습니다. 특히 11년 전의 사건이 아주 유명했죠? 네, 2013년에 뭐 개그맨, 방송인, 스포츠 선수들이 대거 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서 실형도 받고 했습니다. 김용만 씨 같은 경우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네. 또 베팅 액수가 컸던 뭐 이수근 씨라든가 뭐 가수 토니안 씨라든가 탁재훈 씨는 불구속 기소가 됐고 지금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뭐 붐, 양세형, 앤디도 약식
기소되고 벌금 받았는데 부음 양세형도 요새 잘 나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바로 이듬해부터 2014년부터 뭐 줄줄이 다 방송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영향이 어떤 게 있느냐. 이번에 이준호 씨가 말할 때도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갚겠다. 잘못한 것에 대가는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빚진 이상민 씨가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빚만 갚으면 되는 이런 문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그거 내가 갚으면 되잖아요. 이래서 그게 그런 아니죠. 느낌이죠. 이미 불법 도박을 했다는 거 이것이 범죄고요. 그리고 남의 돈을 갚지 않는 거, 빌려내되 갚지 않는 거 이거가 사기입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이미 의식이 낮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말하자면 이걸 뭐 도박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이런 사람들이 짧게 빠르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진호 씨도 이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술과 관련된 이 범죄가 많은 이유. 우리나라가 유독 술에 관대해요. 술 먹고 한 거. 과거에는요. 술 먹고 부부싸움 하다가 경찰이 들어가면 남의 가정에서 술 한잔 먹고 할 수 있는 걸 왜 개입해?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도박도 우리가 좀 그런 기준치가 대단히 낮기 때문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시점인데 자, 연예인 불법 도박 왜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이런 문제,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곧 또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개그맨들의 경우에는 개그 소재로 사용되면서 희석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다가 나 그때 그거 했잖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바라보는 시청자나 팬들도 상당히 둔감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3년에 불법 도박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이후 속속 다 방송 복귀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홍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이죠. 양세형, 또 이수근, 그리고 부음. 탁재훈까지요. 탁재훈은 뭐 요새 유튜브로 돈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도박에 대해서 낮은 경각심입니다. 그래서 느슨한 어떤 징계 문화가 반복을 낳고 있다. 불법 도박 이력이 오히려 자학 개그라고 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영어 표현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디스한다. 네. 셀프 디스를 통해서 자학 개그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오히려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가 되죠. 자, 그런 걸 보는 청소년들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도박하고 복귀해서 잘 나가는데 내가 도박 좀 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도박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이런 유명 연예인들을 따라서 하는 청소년 도박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5배가 늘었다 이런 수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 불법 도박을 시작하게 될까? 이게 일부 흔히 말하는 노는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시작한 친구가 자신의 다른 친구들한테 무료 포인트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봐. 근데 처음 시작할 땐 나 요 포인트만 잃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서 멈추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유인책을 한 홍보책을 한 이 학생한테 이 말하자면 내가 끌어들인 친구들이 쓴 돈의 1.2% 심지어 친구가 돈을 잃었다면 그것의 30%를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돈과 그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많이 벌었을 때는 하루 300만 원도 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머나 하루에 그렇게 큰 돈을 벌어가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그가 끌어들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기에 그 유인책에게 300만 원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천만 원을 끌어들이니까. 그렇죠.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네. 자, 연예인 도박을 엄중 단속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환자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주 급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이제 바깥으로 외출을 못하니까 실내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이 도박에 빠져드는 거죠. 이른바 유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을 했는데 입건된 청소년이 무려 5배 이상 5.5배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 수치도 있고요. 10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대들의 도박 중독 환자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10살짜리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도박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은 불법 OTT 또 이제 콘텐츠 플랫폼이 이제 온상이 되는데 친구 권유를 통해서 유튜브만 검색하면은 지금 뭐 바카라라든지 이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승인 인정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게임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도박 사이트 접속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딥페이크도 문제지만 유튜브 댓글란에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가 도배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런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첫 단추가 됩니다.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포인트 호기심이지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도박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법 행위 가담. 이것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마약이 내 몸을 망친다. 내가 도박을 하면 내 돈이나 우리 부모님 돈까지만 뭐 버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도 하고요. 이거 중고 물품 팔게요 하고 해놓고 돈만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타인에게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도박 자금도 모으다 한계가 있으니까 사채까지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자가 하루에 10%. 자, 하루입니다. 네, 하루에 10%. 말하자면 열흘만 지나면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청소년들이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네. 도박 상담사 한 분 이런 얘기했어요. 고3이 도박 절도를 해서 자퇴 상담까지 했다. 자, 이렇다면 학업은 뒷전이란 얘기죠. 학업은 뒷전인 거고 사실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그걸 했을 때 그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든 무엇이든 그게 굉장히 크고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박이 게임이 아니다. 놀이가 아니다. 정말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내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 다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걸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홍 기자님이 전에 없이 어조가 강경하세요. 이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 또 유명인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파고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불법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여러분, 도박은 놀이가 아닙니다. 묻고 더블로 가려다가 여러분의 인생도 묻힙니다. 사이버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임마 엄연한 범죄야, 범죄행위라고. 그럼 절대 시작하면 안 돼 임마. 인생 끝난다고 짜샤. 그거 하다가 인생 나락으로 한 방에 간다니까.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알았냐? 사이버 도박 인생에서 퇴장. 네. 레드카드를 내세운 구자철 선수의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묻고 더블로가 이거 영화 유명 대사인데 학생들이 따라하면 안 되죠. 자, 정부 당국도 단속의 끈을 더 조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도박에 대해서 대응을 나서고 있고 사감위와 경찰청이 홀든펍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성인 오락실 등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서 청소년 TF 활동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도박도 마약도 잠시도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도박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작은 소동, 난리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 아이돌이죠. 뉴진스의 한희 씨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했는데요. 다른 국감장에 한 상임위원장께서 오셔서 원정 와서요. 가까이에서 인증샷까지 찍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희 씨의 증언 보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은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네, 눈물의 증언으로 수많은 밈과 쇼폼이 돌고 있는 영상 보셨습니다. 뉴진스의 직장 내 따돌림 논란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지금 법정 공방이 한창이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이브 안에 이제 6개의 레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도어고 거기에 이제 뉴진스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어도어의 대표가 전임 대표가 이제 민희진 대표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하이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갈등을 벌이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지금 법정 공방 중인 거는 일단 그 민희진 대표가 지난 5월에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본인을 해임하려고 하니까 이거 가처분 신청해달라. 해임 의결안 찬성하지 못하게 해달라 했어요. 이걸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하이브가 이것에 대해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면서 이사회를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민희진 해임을 이제 대표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임 대표가 왔는데 지금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이거 가처분 신청 난 건데 어떻게 제가 해임됩니까? 이렇게 주주간 계약 내용에 다 있었던 건데 하면서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희진 대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다음 달 2일에 본인의 이사 기간이 만료가 돼요. 네네. 그 전에 임시주총 열어서 다시 본인이 이사가 되고 다시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달라는 건데 법원도 그래서 내달 2일이 만료다 보니까 이번 25일, 10월 25일까지 양쪽 의견 다 들어서 판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지만 내용이 또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뉴진스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 중에 하나는 인사 문제라고 하죠. 한희 씨의 증언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그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불을 많이 맞으셨어요. 한 몇 번 정도? 걔네 맞으셨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물론 소속사 대표의 반론도 있습니다. 할 것 다 제대로 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한희 씨 주장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군대로 치면은 이른바 기수열외를 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인사뿐 아니라 이른바 역바이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걸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죠? 지금 이제 김주영 이제 신임 어도어 대표 말고 또 부 대표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이브 전체를 총괄하는 하이브의 홍보 책임자가 있고 홍보실장이 있는데 지금 이 뉴진스 측 민희진 측의 변호인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지금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역바이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뉴진스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말하자면 얘네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거를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통화 녹음이든 아니면은 이제 SNS 메신저 내용인데 개인정보고 이걸 뉴진스 측에서 민희진 측에서 동의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기자에게 제공을 하거나 네. 혹은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혹은 나쁜 기사를 썼으면 이걸 내려달라고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민희진 측의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논란은요, 국감을 넘어서서 법정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베트남계 호주인이에요. 너무 한국말 잘해서 우리나라 아이돌인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박또박 손 들고 나와서 저렇게 증언했습니다. 어제 화제는 단연 한희 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한희 씨의 이번 국감 증언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평가되는 가수들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법 앞에 구분이 없어야 되겠죠. 세계적인 가수 연예인이든 또는 엑스트라이든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든 간에 김영동 의원은 급여가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많이 얘기했어요. 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급여가 많다고. 박정호 의원은 법이 필요하면 기준을 만들고 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타당한 그 정상적인 대우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필요한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홍종선 선임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군이 우리 병사들 불과 10m 앞에서 경의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돌이 날아왔고 우리는 대응 사격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과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경각심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죠.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